안녕하십니까. 3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국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이번 회차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해설 강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매해마다 이렇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번 32회차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고요. 예, 바로 이제 33회, 34회 다음 회차를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매해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문제 푸는 요령들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강의라는 걸 강조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분명히 돼 있으신 상태에서 강의를 여러분들 시청하셔야지 분명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 정리 없이는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효과가 조금은 반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개념 정리한 후에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어떤 요령들을 충분히 익히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32회 중급 시험에 대한 간단한 난이도 평가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회차 중급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난이도를 봤을 때 그 전회차, 그리고 그 앞서 전회차보다 좀, 크게 어려운 건 없었다라는 거. 거의 그 문제 유형이라든가 문제의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조금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회차에는 이제 이 정치사 파트 부분이 좀 출제가 많이 됐어요. 우리 32회 고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치사 파트가 거의 한 70%가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이제 경제사라든가 아니면 문화사 파트에 대한 어떤 문항들이 많이 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런 거에 약간의 어떤 그 조그만 변동들은 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골고루 여러분 편식하지 마시고 정치사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체험 행사의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나 나왔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충분히 키워드들이 나와 있죠. 사유재산, 그렇죠? 1번 문제 벌써 나옵니다. 사유재산, 계급 발생.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대인지를. 그렇죠? 1번 문제에서는 항상 어느 시대인지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죠. 우리 선사시대 문제는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보통 이제 유물이라든가 유적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생활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대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대부분 되고 있다는 거.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생활상 특징 등을 통해서 유물이나 유적을 찾아내는 거.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유물, 유적, 그 당시 생활상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 1점짜리잖아요. 그렇죠? 맞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요. 당시 시대의 특징을 통해서 유물 유적을 찾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니까요. 1번. 철제 쟁기로 밭갈기. 철제가 나왔네요. 예, 이게 철기 시대죠. 예, 철기 시대니까 정답 아닌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2번 가게요. 고인돌의 덮개돌 끌기. 고인돌이라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고분이죠. 무덤입니다. 계급의 발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 청동기 시대 맞는 거죠. 3번 반달 독활로 이삭 자르기. 다 반달 독활이라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에 어떤 벼 농사가 시작되면서 그 벼 이삭을 자르는 도구로 쓰였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이거 청동기 시대 맞아요. 4번 비파형 동검이에요. 동검이라고 하는 청동검을 얘기하는 거죠. 비파 형태의 동검. 중국 악기 비파라는 악기를 형태에 닮았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역시 청동기 시대라는 거 잘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5번 흙으로 미송리식 토기를 만들기.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어떤 토기라고 한다면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그 다음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고조선의 어떤 그 영역과 일치한다라는 거. 그렇죠? 출토된 그 지역이 고조선 영역과 일치한다라는 거 그런 특징도 있고요. 또한 손잡이가 달려있다라는 거. 양 끝에 손잡이가 달려있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혼인할 때는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서는 본체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답니다. 남자가 혼인한 다음에 여자 집에 가서 사는구나. 그 집을 뭐라고 했다? 서옥이라고 부른단 말이다. 서옥제네요. 서옥제. 그쵸? 서옥제. 보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 이름을 밝히고 절하면서 신부의 집에 머물기를 청한답니다.
재워주세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자식이나 장성하면은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자, 어느 정도 여자 집에 들어가 살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크면은 다시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 요게 바로 이제 고구려 초기 때, 초기 국가 어떤 고구려의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초기과 고구려의 어떤 풍습, 바로 서옥지에 대한 풍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초기국가 고구려라고 한다면 우리 부여와 함께 정치 형태라고 본다면 오부족 연맹체의 모습이었다는 거. 그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부족 연맹체. 왕권은 어땠어요, 이때? 왕권은 당연히 약했죠. 언제든지 왕을 교체할 수 있을 만큼 왕권은 약했다. 자, 이 시기에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귀족 회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바로 제가회의라는 거야. 말 그대로 여러 가들의 회의체다. 자, 이 제가회의에서는 뭘 했을까요? 뭐 국가 중대사 같은 걸 논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범죄 같은 것들을 해결할 때 이제 이 제가회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벌을 내리거나 회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회의 여러 가들이니까 그 대표적인 가들이 뭐가 있냐? 바로 고추가, 뭐 상가, 이런 어떤 가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고추가라든가 상가 아래는 또 뭐가 있었냐면 조의, 사자, 뭐 선인, 이런 어떤 관리들이 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이 정도만 체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천행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고구려는 용맹하죠. 용맹하다. 그래서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특징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계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두었다. 이거 어디죠? 부여입니다. 부여. 그렇죠? 2번,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렇죠? 3번, 특산물로 당군, 과하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이거는요, 동예에 대한 풍습입니다. 동예. 4번, 제사장이 천군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쵸? 그쵸? 소도에 머물러선 제사장이죠. 재정 분리 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삼한이죠. 5번,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8조 근법, 그쵸? 8조 근법, 8조법입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갈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답니다. 자, 웅진에서 이미 벌써 키워드가 다 나왔습니다.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 지역이고요. 사비는 지금의 부여 지역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백제의 어떤 수도 이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비 천도죠.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백제 멸망 때까지 수도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사비예요. 사비성이 아시죠? 사비천도인데, 자, 이 사비천도와 관련이 있는 왕 하면은 누구죠? 백제에 있는 성왕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벌써 이미 사비천도 하면 여러분 백제 성왕 100%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백제 성왕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업적, 대표적인 또 업적들 한번 저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사비천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국호를 뭘로 바꿨어요?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꿨죠. 그와 함께 옆에 나와 있네요. 중앙에다가 22개의 관청을 뒀어요. 22개의 실무관청을 두었어요. 실무관청을 두었다는 거. 그리고 지방제도도 변경하죠. 지방제도라든가 아니면 또 수도의 어떤 그런 행정구역을 또 변경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뭐죠? 수도는 5부로 5부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5방으로 나눴죠. 자, 이런 어떤 제도 정비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뭐 불교를 장려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불교 장려. 이와 함께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혼자 단독으로? 아니요. 누구와 함께? with 진흥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데, 진흥왕이 어떻게 해요?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하죠.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한 다음에 여기 울분을 참지 못한 성왕이 신라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관산성에서 싸웁니다. 근데 관산성이 어떻게 됐어요? 전사하고 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낮의 동맹이 결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업적들, 대표적인 업적들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신라의 대야성을 빼앗았다. 신라의 대야성 등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던 왕. 백제 31대 마지막 왕입니다. 의롭고 자비로운 왕, 의자왕이죠. 2번,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왕인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자, 그리고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였다. 이 왕은 누구냐면요. 두 왕 다 두일 모두 근초고왕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초고왕 때. 자, 왕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오경 박사였습니다. 오경 박사. 오경 박사로서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고요. 근초고왕 때 또 다른 또 박사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아지끼가 있어요. 아지끼. 아지끼 같은 경우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또 가르치는 그런 또 역할을 담당했었다라는 거. 또한 전성기다 보니까 역사서를 또 편찬하게 됩니다.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또 편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게 바로 백제 근초고왕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는요. 백제 침류왕 때 모습입니다. 백제 침류왕. 우리 삼국시대 때 불교 수용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들 한번 살펴보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언제요? 소수리망 때 불교를 수용했었고 공인을 했었죠. 백제 같은 경우는 동진으로부터 해서 침류왕 때 수용을 하고 공인을 했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언제? 신라는 이제 눌지왕 때 수용을 했다가 공인이 된 건요. 버풍왕 때 2차 돈의 순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차 돈의 순교로 공인이 되죠. 6세기. 그쵸? 네. 자, 이런 과정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자, 문화재 문제죠.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신라의 수도였던 땡땡땡을 여행하였다. 땡땡을 여행하였어요. 자, 신라의 수도, 뭐 잘 알고 계세요. 천년의 고도. 알고 계실 겁니다. 경주죠, 경주. 우리 수학여행지로 아주 알려진. 요즘에는 이제 경주로 수학여행은 잘 안 가는 편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많이 갔었죠. 경주. 자, 그 당시에는 이제 금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금성. 자, 경주라고 한다면 이제 신라의 수도예요. 신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신라의 문화유산이 아닌 것을 골라내면 되는 문제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그럼 삼국시대 때 신라도 있고, 그 다음에 삼국 통일한 후에 통일신라 때까지는 다 신라. 바로 경주.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첨성대죠. 첨성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이거 언제냐면요. 선덕여왕 때. 그쵸? 선덕여왕 때. 천체 관측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통일되기 전이죠. 2번, 요거는 이제 석굴암에 있는 거죠. 석굴암. 예전엔 석불사라고 불렸다고 했었죠.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입니다. 본존불. 요거는 언제죠? 예, 통일신라 때라고 보시면 돼요.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때 그 경주 토암산 자락에 이제 이 석굴암이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죠. 석굴암 본존불. 우리나라 당시 신라 조각 기술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많이 본 건긴 한데 이거 어디 거냐?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하면 백제잖아요. 백제. 그렇죠?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는 백제의 문화유산입니다. 백제. 여러분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표현이 있었어요. 이 명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평제탑. 뭐냐면 평정했다. 어디를? 백제를 평정했다. 여기 탑 신부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당시 이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나당연합군을 결성한 후에 백제 지역에 와서는 내가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그걸 새겨놨어요. 글귀를. 그래서 이걸 평제탑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탑의 양식을 보면은 약간의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석탑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목탑의 형식을 다니고 있는, 자, 목탑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석탑의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바로 백제의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4번은 뭐죠? 우리 역시 이거 뭐냐면 불국사 다보탑이죠. 불국사.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각의 불국사의 대표적인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은 뭐죠?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분황사 모전석탑. 이것도 신라에 있죠. 모전석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시 통일신라 때고요. 불국사 이제 통일신라, 경동왕 때 이제 창건이 된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 신라 때입니다. 신라.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죠. 정답 3번인데, 이 분황사 모전석탑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 이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신라의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오래된 석탑이 바로 뭐다? 분황사 모전석탑이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분황사 모전석탑에 가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약간의 어떤 벽돌 모형으로 쌓아 올랐어요.
자, 벽돌 모형을 가진 석재를 가지고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양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전탑 양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탑 양식. 그 전탑 양식의 석탑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 3번입니다. 5번 볼게요.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가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볼게요. 자, 최근 고구려는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평양성에서 고구원왕이 전사한 데 위기를 맞았답니다. 자,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했네요. 그래서 고구원왕이 어떻게 했어요? 전사했네요. 죽었네요. 그렇죠? 자, 372년도에 근초고왕의 공격.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죠.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되죠. 여기 고국 원왕이 전사합니다. 아주 원망하면서 죽었죠. 근초고왕을 원망하면서 죽었다. 고국 원왕입니다. 자, 나라에서 있잖아요. 당시 고대 국가에서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기로에 서게 되는데 한 기로는 뭐냐? 이대로 그냥 나라가 그냥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나라의 중흥을 꾀할 것이냐? 두 가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 다음 왕이 참 훌륭했었죠. 그 왕이 누굴까요? 이 가왕. 그 왕이 바로 가왕인데 그 가왕이 누구냐? 바로 소수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수리망. 고구려의 개혁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소수리망 하면요. 일단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 이외에는 뭐 사실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자,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인재를 양성해야죠. 뭡니까? 태학을 설립합니다. 국립중앙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태학을 설립하죠. 인재 양성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위기를 맞은 것은 국가의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신적 구심점을 어디에서 찾아요? 바로 불교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수용, 그 다음에 공인이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 법체제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개혁왕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도 보겠습니다. 천리장성을 쌓았다. 자, 천리장성은요, 7세기 초에 영류왕 때입니다. 영류왕. 잘 나오는 왕은 아니에요. 자, 7세기 초의 대표적인 이제 영류왕인데 이 당시에 이제 당 태종이 당이 이제 건국된 이후 이제 고구려에 대한 압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압박을 시작하자 영류왕이 당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요동 위쪽에다가 이제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누구로 하여금? 영계소문으로 하여금. 그렇죠? 영계소문으로 하여금 천리장성을 쌓았다. 자, 3번.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왕.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하 정책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장수왕이죠, 장수왕. 오래 사셨습니다. 4번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영락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름은 담덕이죠.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 5번 갈게요.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역시 누구죠? 광개토대왕입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누가요? 신라 내무랑이 고구려에 요청을 하게 됐죠. 왜구가 쳐들어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광개토왕이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가서 거기서 왜구를 격퇴하고요. 그 왜구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금관가야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금관가야를 완전히 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가야의 연맹체제, 그 가야의 주도권을 살짝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사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이라고 하면서 국보 84호랍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 나왔습니다. 백제 미소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백제 미소, 스마일. 누굴까요? 누굴까요가 아니고요. 어떤 불상일까요? 바로 서산에 있는 마의 삼존불이에요. 마의 삼존불. 마의 삼존 불상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삼존불. 자, 이거 어느 나라? 백제죠, 백제. 그쵸? 예. 3명의 부처님들이 아주 스마일,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불상.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예. 자, 나머지 거, 이런 것들 좀 생소한 어떤 이런 불상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나머지 거는 사실상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거기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으로는요. 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자, 1번은요, 합천에 있는 치인리, 석불
입상이죠. 섣불 입상. 합천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때 대표적인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번. 2번은요. 파주에 있어요. 파주에 있는 용미리. 역시 섣불 입상입니다. 자, 요거는 언제냐면 고려 초기입니다. 고려 초기. 자, 고려 초기 때 보면은 거대 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호족들의 어떤 그런 지역적 특성을 살린 거대 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번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과 4번도 2번과 마찬가지로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어떤 호족 세력들의 지방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대 불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은 안동의 이천동에 있어요. 안동 이천동에 있는 마의 열의 입상이에요. 마의 열의 입상. 이것도 역시 언제다? 예, 고려 초기 때 거대 불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 전북 고창에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사. 도소람에 있는 역시 마의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려 초기 때 대표적인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몇 번이죠? 4번. 예, 4번이에요. 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판가보시입니다. 이 유물을 남긴 국가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 자, 여기서 핵심은요.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합니다. 그 다음에 판가보시 하면 철제로 만든 거죠. 자,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김해 대성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김해에 있는 대성동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 하면은 여러분 떠올려야 되는 국가가 누구냐면요.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 자, 2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2세기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철 생산을 통해서 이제 또 중개무역이 발달했던 국가. 그다음에 벼농사를 통해서 점차 국가의 형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국가가 바로 가야에 대한 내용이죠. 그 육가야 연맹체인데 그 중에서 이제 초기 가야 연맹체를 이끌었던 국가가 누구죠? 바로 금관가야. 금관가야가 바로 이제 그 연맹 국가에서 어떤 왕을 자처했던 국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바로 금관가야의 왕급 무덤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김해 대성동입니다. 하지만 자, 이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언제요? 바로 이제 5세기 때 이제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고는 금관가야가 상당히 지금 이제 국력이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후기에 가면은 5세기 이후가 되면은 고령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 지산동 쪽에 발달한 누가요? 대가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관가야가 이끌었던 초기를 우리가 초기 가야 연맹, 대가야가 이끌었던 그 가야 연맹체를 후기 가야 연맹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요 사이에 왜 바뀌었는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고는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구지봉설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건국과 관련된 김수로왕, 수로왕 이야기. 이 가야의 어떤 그런 건국설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등이 있었답니다. 상대등, 귀족 대표, 그렇죠? 귀족 대표 상대등. 요거는 신라와 관련했죠. 3번 빈민구제를 위해서 진대법입니다. 진대법. 진대법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 누구죠? 고구 천왕 때. 재상이었던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이 실시됩니다. 빈민구의를 위한 제도가 되겠죠. 4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다. 자, 화랑도 조직. 화랑도라고 한다면 청소년 무예단체로서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도의를 연마하는 그런 청소년 단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국가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 건 언제죠? 신라 진흥왕 때죠. 진흥왕 때. 물론 그 전부터 화랑도는 이제 원시 그 청소년 무예단체 무예의 그 시기에 모습을 영향을 받아서 이제 화랑도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신라 진흥왕 때 가서 이제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된다는 거 잘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했다. 자, 부여씨, 팔성의 귀족, 예, 백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제. 요거 잘 나옵니다. 보기로 잘 나오니까요.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했다. 자, 7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검색어입니다. 검색어. 해초, 신라, 프랑스 국립도서관. 네, 내용은요. 해초가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순례한 후에 이 지역의 종교, 풍속, 문화 등을 기록하였어요. 뭐, 아우, 왕호천축국전. 해초 나오면 무조건 왕호천축국전이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중급 시험에서는 2 이상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왕호천축국전. 여기 내용입니다. 정답 2번이죠. 매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삼강이실도 같은 경우는 유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종 때 편찬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예요, 도. 그림으로 그린 거야. 당시에 이제 유교적 모범을 보이는 충신이라든가 아니면은 효자라든가 연려들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려요. 일단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옆에다가 설명을 해둬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삼강행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교윤리서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왕 때요?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직지심취요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1377년 고려 후기 때 청주 흥덕사에서 이제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이제 찍어낸 불서입니다. 불서. 그게 바로 직지심체요절이죠. 고려 말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이 되겠죠. 4번 화성 성역의계. 화성이라고 한다면 언제예요? 정조 때잖아요. 정조 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고려 말. 네, 고려 말이고요. 정조 때 화성 축조에 있었던 그 과정들, 뭐 제작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바로 화성 성역의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요거는 이제 불국사 3층 석탑, 즉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야.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입니다. 두루마리 불경의 어떤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죠. 딱 해공왕 나왔네, 이미. 벌써 해공왕이라고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해공왕이라는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셨다고 한다면, 왕의 업적보다는 이 해공왕이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왕이 바로 이 해공왕이거든요. 자,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공격하였다. 4월에 상대는 김양산과 이찬 김경신이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고 왕과 왕비는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되었답니다. 왕이 지금 이제 해공왕이 지금 살해된 거예요. 그렇죠? 자, 왕이 살해되었다? 그만큼 왕권이 어떻게 된 거야? 약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공왕은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되는 그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 중대 통일 이후에 그 신라 사회는요 상당히 그 왕권이 강해지죠. 신분한테 특히 김음돌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왕권이 더더욱 강해지면서 전제 왕권의 강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그러다가 신라 중대 끝에 가면은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이 되죠. 노급이 부활된다는 건 곧 귀족의 어떤 기반이 다시 살아남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해공왕 때 가서는 이게 어느 정도 그게 그 귀족들의 어떤 그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왕권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권이 서서히 약화된다. 자, 왕권 약화되면서 중앙에서는요, 왕이 쟁탈전이 벌어져요. 누가 왕을 할 것인가? 왕이 쟁탈전. 무열왕이 그랬듯이 우리 진골들도 언제든지 왕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왕이 쟁탈전이 벌어져요. 중앙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겠죠. 예, 지방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아버지였던 김주원이 이 바로 이찬 김경신에게 밀려가지고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자 여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김원창이죠. 웅천주의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또한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지 못하자 거기에 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던 해신, 바로 장보고가 난을 또 일으키는 모습들. 자, 그만큼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다는 걸 보여주죠. 이걸 더더욱 보여주는 게, 자,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물론 장보고도 대표적인 뭐 지방 세력이고 호족이기도 합니다만은 이후에 장보고를 비롯한 그 이후에도 뭐 궁예라든가 견훤이라든가 하는 어떤 이 지방 세력들이
성장한다.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호족이라고 얘기하죠. 호족. 자, 이렇게 이제 중앙 통제,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방 세력들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신라 중앙 정부는 뭘 했냐? 각종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고 그 사치와 향락에 들어가는 비용을 백성들의 수치를 통해서 얻어내고, 자,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최치원이라고 하는 육두품 출신의 최치원이 당나라의 빈곤과에 합격하고 그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가 신라로 귀국을 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무십조라는 것을 건의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신분제가 아닌 실력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건의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예, 받아들이지 않고요. 최치원을 비롯한 많은 육두품들은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이후에 이제 육두품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호족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어떤 그 똑똑한 어떤 그 브레인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책사가 되는 거죠. 호족들이 책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요. 결국은 이런 혼란한 어떤 신라 말의 어떤 상황을 틈타서 호족들이 뭉쳐 해서 바로 이제 후 삼국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거. 그 과정들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이차돈이 순교하였다. 이차돈 순교한 거는 6세기 때 법흥왕 때입니다. 법흥왕 때. 그렇죠? 이거는 통일되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2번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맞는 내용이고요.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했다. 맞고요. 장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최초원이 시무책 10여조를 건의했다. 맞는 내용이죠. 바로 신라 하대, 나머지 2, 3, 4, 5번은요. 신라 하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의 발전입니다. 고급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이 무왕, 문왕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왕들에 대한 업적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면, 중급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나라를 뭉뚱그려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문항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무왕 나왔고요. 문왕 나왔어요. 자, 무왕 때는 연호를 인한 독자적인 연호를 쓰죠. 대흥. 뭐 뒤에 가면 이제 보력이라고 하는 또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무왕 때는 이제 초반에 이제 당나라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신라와도 사이가 좋지 않고요. 왜냐? 발해란 나라는 어때요? 예, 이 발해죠, 발해. 발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라는 나라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와 신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닌 적대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문일본에서 당의 덩주, 등주, 덩저우 지역을 공격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무랑 때 가면은 이제 이대로 계속 당과 등을 지면 안 되겠다. 당의 선진 부분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빠르게 발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육부 체제, 바로 당의 어떤 그런 중앙 제도를 모방을 해서 체제를 더 정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발해. 그 다음에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왕 때 가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는 이제 해동, 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요동 지역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요동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고구려 옛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지방제도도 정비하죠. 지방제도 정비. 우리 발해 지방제도라고 한다면 오경 15부 62주예요. 62주라고 하는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파악하고 계신다면 뭐 발해 문제 나오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보겠습니다. 1번 기인제도를 실시했다. 기인제도 이거는요 고려 일대왕이었던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기인제도가 뭐죠?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였던 개경에 데려다 놓고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아버지들에게 야, 너 아들 여기 있어. 걔는 그 지방에서 까불지 마. 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인질처럼 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였다. 독서 상품과는요, 책을 읽어서, 책이라고 여기서 책을 읽는 거 하면 유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 경전. 우리가 흔히 오경이라고 하죠. 오경. 시서, 역기, 춘추. 그렇죠? 이런 오경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뭡니까? 상품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실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관리를 뽑는다는 거죠. 이건 언제냐면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신라 하대죠. 하대 때 원성왕 때입니다. 원성왕. 이런 원성왕이듯이 이 속수삼품가를 실시해서 실력 중심으로 해서 관리들을 뽑겠다라고 하니까 진골 귀족들에게 원성을 샀죠. 예,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속수삼품가는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합니다. 3번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었다. 이거 신라죠. 신라. 신라 내내 있었던 제도 신라입니다. 자, 4번 이군주기라는 군사조직이 있다. 우리 통일신라의 군사조직이 하면 뭡니까? 구서당 10정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구서당 중앙군, 10정 지방군. 여기서 이군주기라고 하는 건요.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의 중앙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앙군. 고려의 중앙군 2군 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군은 이제 왕의 친위 부대고요. 6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지역을 방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전국을 5경 15, 62조 다스렸다. 발해 선왕 때 모습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